김기춘 비서실장 물러나야 된다. 야권은 늘 주장해왔지만요. 오늘은 여당 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연 김기춘 실장,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야권에서도 그렇죠. 오늘 새누리당에서도 그 김기춘 실장이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김기춘 실장 책임론 그렇게 거세게 거론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네. 특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데이 카드 기대했던 안데이 카드가 무산되면서 그 책임이 김기춘 실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네. 김기춘 실장이 국정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도 물러나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동안의 세월호 이후에 여러 책임을 가장 크게 질 수 있는 사람은 네. 비서실장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 퇴진론이 적지 않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조각 정보를 모았지만 모든 검증을 책임지는 청와대에서는 뭐 5개월에 16억이건 지난 10개월 동안 27억 원이건 안대희 후보자가 그렇게 변호사로 수임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제안을 했을까요? 이게 검증에서 걸릴 거다. 국민 여론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청와대에서는 판단이 어려웠을까요? 지금 이런 정도의 수입은 사실은 그 네. 200가지의 검증 항목에서도 아주 기본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네. 아마도 알았지만 네.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대법관 출신으로서는 상당히 고액이라는 것이 그렇게 놀라울 일은 아니다. 네. 라고 아마 판단하면서 이 양반이 갖고 있는 강점, 네. 이른바 그 강직하고 원칙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살려서 카드로 지금 적절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안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안이한 판단이었다. 네, 저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수임료에 대해서 왜 몰랐느냐, 여기에 네.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요. 바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했는데요. 네. 이분의 눈높이에 있을 때 이 정도는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면 이해하실 거다. 이해할 거다. 그리고 네. 또 안대희 전 후보자가 세금을 6억 원을 냈고 또 4억 7천여만 원을 사회 기부금으로 냈기 때문에 네. 이런 수임료 문제를 비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좀 눈높이가 국민과는 상당히 달랐던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겠지요. 이분은 이제 친밖엔 아니고 친이계입니다만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오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뭐 총리가 뭐 스스로 물러가 사퇴할 정도로 됐으면은 인사위원장은 스스로 전혀 책임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느끼시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매정한 얘기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대통령 비서실장 어느 시점에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처신할 것으로 안다는데 박성원 위원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근데 지금 총리도 공석이고요. 뭐 안보실장, 국정원장도 공석인데 지금 물러나는 건 타이밍상 맞지 않는 거죠? 뭐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후임 총리를 빨리 인선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대폭적인 개편이 예상되는 국무위원들, 장관들 교체도 해야 되고 하면은 이 부분을 가장 상회할 수 있는 또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김기춘 실장이 최소한 이러한 개편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김기춘 실장을 교체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박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서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런 것은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실제로 취재하다 보면 그런 게 좀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 때 네. 같이 호흡을 맞췄던 검찰 고위 간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김기춘 실장 법무부 장관 때부터 굉장히 그 국정을 보는 시야가 넓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보건복지부 관련 산하 관련 일에 대해서도 네. 어떤 지적도 내놓고. 네. 법무장관이지만 국무회의 갔을 때 남의 부처 얘기도 다 의견을 내면서 그렇습니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어떤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적극성을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김기춘 실장이 취임한 이후에 청와대 국기가 확실하게 잡혔다는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요. 네. 전임자였던 허태열 전 실장의 경우에는 점심시간 같은 것도 잘 이렇게 체크가 안 돼가지고 네. 행정관들이 점심을 한 2-3시간에 걸쳐서도 사람들도 만나고 했다고 해요. 네, 네. 근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온 뒤로는 딱 1시간. 그리고 청와대 셔틀버스가 네. 광화문까지 나오는 그 시간부터 마지막 셔틀버스가 돌아가는 마지막 시간까지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게 불문율이 됐다는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 대통령을 모시는 행정관이 점심 60분 먹으면 됐지 뭘 2시간씩 먹느냐. 아주 기강을 확실히 잡았다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네. 김기춘 실장에게 많이 의지도 해야 되고 네. 조언도 구해야 되는 그런 관계일 거다라는 얘기가 야당에서도 나옵니다. 그 업무 능력과 관련해서는 네. 세월호 참사가 나기 바로 전날 네. 우리가 상당히 덮여졌는데 그 NSC 그 안전보장회의에 네. 그 김기춘 실장이 그 전에도 참석은 했었습니다만 네, 네. 정규 말하자면 멤버로서 앞으로 해달라라는 네. 박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말하자면 예. 이분은 법조인 출신이지만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네. 정식적인 멤버로서 발언을 하고 관여를 해달라라는 대통령의 그만큼의 신임이 의존도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 외교안보 사안은 보통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 실장이 그렇습니다. 전담해 왔는데 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 안에 관여하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전방위로 개입하고 관여해서 나한테 보고하라. 그런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분, 바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인데요. 그래서이겠죠. 세월호 문제를 놓고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김기춘 실장 꼭 국회로 나와야 된다. 양보하지 않고 관철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2박 3일 동안 참 치열한 기싸움을 했습니다. 네. 그 원인은요, 바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는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가 2박 3일 동안 아주 그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7시쯤에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곧 발표를 네. 한다고 하는데요. 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못 박지 않고 여야가 모든 기관의 장, 다음과 같은 기관의 장을 네. 증인으로 부른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의 장은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거지요. 아, 그렇죠. 그럼 결국 세월호 국정조사 현장에 김기춘 실장이 그야말로 책임자, 청와대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출석하게 된다. 그런 얘기군요. 자, 그럼 다음 총리 가능성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요, 오늘은 이제 가급적 범위를 좀 좁혀서 정치인 출신 중에 두 분의 가능성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별로 하마평에 안 올랐던 분인데 이분 저희가 왜 골랐느냐. 이 세 번째 저희가 나온 요 말 때문인 것 같은데 이분이 총리직의 검증 동의서를 청와대로부터 요구받고 제출했다. 이런 유력한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대개 검증동에서 제출 여부 자체가 안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맹 전 장관의 경우는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마도 이게 지금 정치인 출신의 총리를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네. 이런 맥락과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맹 전 장관은 친이계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친박보다는. 그런데 과거 이명박 정부에 가까웠던 이런 인사들도 아마 쓸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보여주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도 서울 출신이죠. 그래서 네네. 지금 영남 편중 인사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카드에다가 또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인사와 조직과 공무원들의 그 인사와 조직을 개편해서 국가 개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고려도 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그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이맘때겠죠.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렇습니다. 불편하잖아요,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총리로 발탁한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이번 인사에 안대희 카드를 뽑아들었을 때 지적됐던 많은 얘기가 국민 통합이 미흡하다. 네. 강골 검사고 칼은 잘 쓸지 모르지만 네네. 다른 의견도 끄집어서 같이 모아서 지금 국가 개조 작업에 힘을 모을 수 있는 네. 국민 통합형 총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네네. 물론 야권은 아닙니다만 같은 당내에서 상당히 심하게 대권 경쟁을 했던 경쟁자죠, 말하자면. 네네. 이런 사람까지도 총리로 쓸 수 있다라고 할 때 대통령이 광폭의 인사를 통해서 다른 의견도 국론을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시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굉장히 원래 운동권 출신이죠. 네. 운동권 출신인데 그러나 이제 많은 그 과거의 운동권 시절에 잘못된 생각 네. 이것들을 시인하고 상당히 그 많은 그 한나라당의 정책을 오히려 상징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의 아이콘처럼 돼 있던 김문수 지사를 발탁하면 그 행정과 지사로서의 행정 경험과 정치인으로서의 경륜을 다 같이 살 수 있다. 막 이런 고려가 됐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문수 본인의 입장에서는 총리직은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의 무덤이라는 얘기까지 정치권에서 네, 했잖아요. 과연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이제 정치인 다음 대통령 선거 도전에 뜻이 있는 정치인이 총리가 될 경우에 굉장히 눈에 띄는 행보를 많이 하고 현장도 많이 가고 네.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대통령이 받아야 할 목까지 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김문수 지사가 진짜로 저는 네. 진실로 대통령의 뜻이 있다면 제안이 온다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한 어떤 그 능력을 보여줘야죠. 네. 그런데 이 김문수 카드는 청와대보다는 여당 내부의 희망사항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부에는 2017년 네.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후보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김문수를 네. 어떤 그 경력 만들어주기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김문수 경기지사 결국 임기 곧 끝나게 6월 4일이면 끝나게 되고 자, 7월이나 10월에 재보궐선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뭐 그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청와대가 고려하지 않았을 카드인데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불편한 카드를 집어드는 그 상황을 봤을 때 김문수 카드도 버리는 카드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